산불 발생 9일째 확산은 주춤하고 있지만 진화율 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은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고별연설을 했습니다. LA 로스팰리스 지역 한 아파트에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사망하고 9살 소년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 산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길이 잡힌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진화와 도시 재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들이 현장에 투입돼 전소된 건물 잔해들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불에 타버린 가로수를 치우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산불이 LA 인근 주요 도심 곳곳에서 발생한 지 9일째, 오늘 오후 기준 4666에이커가 불에 탔고 12,300개 이상의 건물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훑고 지나간 주택가는 폭격을 맞은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화마에서 홀로 살아남은 벽난로만 과거에 이곳이 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팰리세이드 산불은 23,000여 에이커가 불에 타고 있는데 진화율은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은 지금까지 14,000여 에이커를 집어삼켰는데 진화율은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스트 산불의 경우 800여 에이커에 가까운 면적을 태운 뒤 9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적은 면적의 피해를 준 오토 산불은 61에이커에 영향을 미쳤고 진화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소방당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지만 강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The combination of low humidity and strong winds has further dried out the brush, increasing the risk of fire. The danger has not yet passed, so please prioritize your safety. LA시는 산불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비상 경계 태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one unexpectedly, gone rapidly. So at the same time as we prepare to make it through the rest of this emergency, we also have to start putting in place what we need to do to rebuild. 관계 당국은 피해 지역 거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선이 끊어지고 가스관이 노출되는 등 피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LA 소방국은 긴급 대피령이 유효한 지역의 주민들은 당분간 대피 상황을 이어가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뒤 대피령이 해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해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에 대한 원인 규명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발화부터 시작해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번지기까지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I need you to come out here right now. We have a very big problem. What? Holy Oh no! 산간 지역 송전탑 아래에서 시작된 불길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황급히 대피하는 주민들, 강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덮은 붉은색 연기와 수많은 불꽃들이 주택가에 쏟아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 주민이 찍은 이 셀폰 영상은 이튼 산불이 발화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해당 송전탑은 전기회사인 남가주 에디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에디슨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에디슨 측은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산불 발화 책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발화 책임이 전기회사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북가주 전력회사 PG&E는 대형 산불 발화 책임과 관련해 무려 135억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산불 팰리세이즈 산불의 초기 발화 당시 모습이 찍힌 화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앞서 일주일 전 발생한 화재와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이면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당시 이 지역에 불꽃놀이 축포로 일부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재발화했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치안당국은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3명의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다만 이들 모두 대형 산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초대형 화마로 번지기까지 가장 큰 원인은 고온 건조한 산타애나 강풍입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LA시와 카운티, 나아가 캘리포니아주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분산될 수밖에 없는 소방인력, 주택 개발 속도에 비해 대형 화재나 산불 같은 재난에 충분치 못한 수도 공급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가 있었던 캐런 베스 LA 시장을 향한 리더십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져야 할 지역 선출직 수장의 해외 부재 사태를 놓고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풍, 협곡과 산간 지역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된 산불은 분명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렇다 해도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힌 재난으로 기록되기까지는 분명 인재적 요인이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산불로 여러 곳의 교육기관들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피령이 내려졌던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캠퍼스를 옮겨 수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산불 피해로 캠퍼스 접근이 불가능한 9개 학교의 수업을 다른 캠퍼스로 이전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전소된 팰리세이즈와 마르케스 초등학교 학생들은 브렌트우드와 로라 스테리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건물은 전소되지 않았지만 인근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수업하기 적절하지 않은 다른 7곳의 학교들 역시 다른 학교 캠퍼스로 이전해 수업을 이어갑니다. 캠퍼스 이전 안내는 LA 통합교육부나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세데나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휴교령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이 소방용수 부족 등의 이유로 산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LA 수도 전력국 DW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불 피해자들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월요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LA 수도 공급 체계이자 1억 1,700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산타이네츠 저수지는 1년 가까이 비어 있었는데 수도전력국이 비용 절감 문제로 저수지 덮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저수지 물이 모두 비워진 채 사용할 수 없게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수도전력국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가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인 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수도전력국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앞서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안전한 식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산타이네츠 저수지를 서비스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LA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LA시의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구호물품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LA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호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LA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부산시와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60년 가까이 여러 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온 자매도시로 부산시는 2006년 LA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LA시와 부산시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각 15일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쟁 발발 467일 만입니다. 양측은 일단 42일간 전쟁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고 이후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ومن بعدها يبدأ تنفيذ الاتفاق في يوم الأحد 19 من يناير وسيتم تحديد الموعد تنفيذ الاتفاق بالساعة لاحقا.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휴전 첫 단계에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33명을 우선 석방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포로 30명, 여군 1명당 50명을 석방합니다. 휴전이 순조롭게 2단계에 접어들 경우 하마스는 인질 중 남은 생존자를 모두 석방합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재소자를 추가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3단계에선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송환하고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가자 지구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양측의 휴전안을 제시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담화에 나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toughest negotiations I've ever experienced. And we reached this point because of the pressure that Israel built on Hamas, backed by the United States. 특히 이 협상이 자신의 행정부에서 개발되고 진행됐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행될 거라며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과 한 팀으로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중동 전체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부터 재임 4년 동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매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연설은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지휘봉을 건네주기 닷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5번째 연설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고별 연설은 1796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저점을 찍은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전달보다 꺾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값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40%에 기여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에선 이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근원 소비자 물가에 주목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퍼졌는데 이 분위기가 다소 줄어들면서입니다.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모처럼 4.7% 아래로 내려왔고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오르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과 중동에서의 휴전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소비와 고용시장을 감안했을 때 미 연준이 예측했던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People are concerned that we may not get as many cuts this year as we were expecting, which is already quite low at maybe 2 for the full year, and now it's maybe 1. 지금 금융시장이 주시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입니다. 그가 관세 등 공약에 대해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가장 불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 로스펠리스 지역 한 아파트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9살 소년이 부상당했습니다. KTLA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웨스턴 애비뉴와 러셀 애비뉴 교차로 인근 파크 웨스트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량이 남쪽으로 주행하다 좌회전 중 통제력을 잃어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은 벽돌을 뚫고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가 멈췄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차량에 깔려있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9살 소년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파트 거주자 7명이 대피했고 현재는 건물 안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오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 서비스를 중단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틱톡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은 중국 모의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비스 완전 중단에 따라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에 접속하려고 할 때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42세 최정우 씨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음란물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제이슨 E라는 가명을 사용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으로 13세에서 14세 소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온라인 대화로 접근해 고의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 씨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존이나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일종의 길들이기 행태인 온라인 그루밍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7일 최 씨는 미성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피해자 가족과 법 집행기관이 개입해 최 씨는 만남에 실패했고 거주지인 버지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법 집행기관은 최 씨를 체포했고 연방검찰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최 씨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연방과 주정부 법 집행기관 협력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착취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붙잡힌 북한군 병사의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는 오는 5월 9일 러시아 최대 기념일 중 하나인 전승절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 80주년을 맞습니다.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지난달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생포한 북한군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을 때 종이에 그림을 그려 의사소통하도록 교육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과 창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가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빨리 집을 뛰어가면 보내줘야 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세부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오늘 어린이 사탕과 젤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식용색소 레드 넘버 3에 대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식품의약국은 15일 식용색소인 레드 넘버 3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드 넘버 3는 1907년에 승인된 색소로 주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 풍선껌, 시리얼 등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에리스로신이라는 주요 성분이 쥐에서 갑상선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990년대에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레드 넘버 3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FDA는 식품 첨가물이나 색소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미국 전역에서 이 색소의 사용이 금지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2023년에 이 색소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